네, 안녕하세요. 고유경입니다. 고유경의 스페셜리스트에서는 우리 시장에서 정말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리울 만한 아주 특별한 분들 모시고 시장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신증권 수석 애널리스트 문남중 연구원님 모시고 이 연말 변수로 떠오른 오미크론 이슈 아주 자세하게 좀 파헤쳐 보고요. 또 내년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남중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엇보다 저희 한국증권TV에 오늘 네. 처음 오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인사를 좀 드려볼게요. 자기소개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현재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짧고 굵네요. 네. 네,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워낙에 시장에서 정말 스페셜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다양한 내용을 이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제 오미크론이 생각지도 못했던 네. 변수가 연말에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오미크론 변수가 생기기 전부터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미리 조금 예측을 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제가 글로벌 증시를 담당하다 보니까 주로 미국 증시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 올해 10월 이후에 5주 연속 계속 올랐고요. 네. 또 11월 달 들어서 3주 연속 사상 최고치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오미크론이 발생을 안 하더라도 좀 미국 증시는 11월 달 하반을 들어서 좀 하락 압력이 높아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네. 오미크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의 빌미를 좀 작용했다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은 오미크론이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 심리가 이축되거나 아니면 약간의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오면 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좋아지고 약간 이런 등락들이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아마 연말 매년 12월이 되면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넬리가 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실 거예요. 근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어떤 증시 변동성이 잠깐 왔다가 지나고 나면 네. 산타넬리가 충분히 올해도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진짜요?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이 좀 위축되실 수도 있고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너무 안 좋게 보시기보다는 지금 또 지나면 또 좋은 시점이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 얘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방송 전에 제가 처음 이제 뵙고 나서 장이 이래서 좀 많이 힘드시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런 시장 흐름을 이제 꿰뚫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럼 앞서서도 이제 오미크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미크론 현황부터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이제 확산이 된다면 정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좀 네 가지로 압축해서 알아볼게요. 네, 오미크론이 사실 시작할 때 14개국에서 시작했다가 최근에 브라질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오미크론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심각성은 기존보다는 좀 높아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학계에서 오미크론 관련해서 좀 우려했던 이유가 이게 항체와 이 바이러스가 감염하는 이 부분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델타 변이보다는 2배 정도 많기 때문에 네. 좀 기존 변이보다는 좀 우려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과 변이로 이제 지정했던 그 기간에 갭이 좀 있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우려 변이로 좀 지정을 했던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일단 지금 현재 시장으로서는 뭐 특별한 어떤 이슈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사실 뭐 오미크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변화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몇 가지 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하반기 때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중단된다고 하면 사실 경기가 좀 회복되는데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공급망 변동 현상 관련해서 대부분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톤의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 오미크론이 심각성이 좀 확산된다고 하면 결국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권역이 신흥국이거든요. 이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급망 변동 현상이 심화됐던 이유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제조가 좀 차질을 빚다 보니까 네. 심각해졌던 이유입니다.
사실 뭐 오미크론이 확산된다고 하면 동남아 지역들의 제조 부분들이 좀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급망 변경 현상이 좀 정치될 여지가 있다는 거,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준은 항상 이제 정책을 필 때 경제 지표에 기반을 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항상 해왔었는데, 만약에 오미크론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급격한 통화정책 변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혼란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한 가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원래는 이제 2일날 개최되려고 하다가 이게 좀 연기됐던 이유가 결국 오미크론 때문이었습니다. 네. 사실 발생이 안 됐다고 하면 증산을 좀 검토하고 있었는데,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향후 원유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기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가의 흐름들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일어날 변수들은 아니지만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 4가지 정도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미크론 현황,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 시 가져올 4가지 변화까지 좀 굵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미크론이 미국 쪽, 그리고 미국 쪽이 아닌 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보다 다른 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미국 증시는 조정 국면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서 오미크론이 이제 타격을 준 거고요. 네. 미국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락이 시작이 됐었고, 추가 하락의 빌미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의 어떤 영향력을 놓고 봤을 때 미국보다는 미국 아닌 국가들의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고 좀 보는 거고요. 반등 국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12월 한 달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증시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분명히 있습니다.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이 하원을 통과를 하고 지금 현재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 조정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양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에서 각각 50으로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를 통해서 이제 어떤 법안들이 올라오게 되면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산 조정 절차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월에는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4분기, 그리고 이제 12월 한 달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미국 증시는 계절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게 2010년에서 2019년 이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항상 확인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가 끝난 이후에 이제 전년보다는 좀 매출이 좀 줄어들었다는 이제 뉴스들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이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은 11월과 12월 이 기간 동안에 집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미소매협회가 전년 대비 8.5에서 10.5%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대 뭐 8,590억 달러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대로 본다고 하면 지난해가 가장 높았습니다. 전년 대비하면 8.2%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수치를 올해 상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아직까지 뭐 일시적인 어떤 매출 규모를 놓고 연말의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3가지를 놓고 온다고 하면 12월 증시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12월 초인데 말쯤에 더 좋아질 거라고, 이제 차츰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아니면은 뭐 이제 FOMC 회의나 그럼 좀 변곡점 이후에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상반월, 하반월로 나누어서 본다고 하면 이제 12월 FOMC가 끝나고 나면 그나마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질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하반월이 상반월보다는 지수대가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주시는 것처럼 월 말에 좀 좋아져서 산타랠리 진짜 기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외 국가에 더 미치는 영향이 큰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 쪽에 미치는 영향도 좀 짚어볼게요. 또 미국이 많이 흔들리면 다른 쪽은 더 흔들릴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더 네네. 그렇고요. 네. 사실 올해 하반기 들어서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증시의 어떤 트렌드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이제 디커플링이 좀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증시들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오미크론은 사실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은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일시적이라고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해 4차례에 있었던 변이 사례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네. 사실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 뭐 5월 그리고 2020년 9월과 10월 그리고 2020년 11월 이렇게 보면 남아공, 영국, 그리고 이제 인도, 그리고 브라질까지 해서 4번의 또 변이가 발생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증시는 최소 마이너스 3.8%에서 최대 마이너스 9.8% 정도 하락을 하고 네. 다시 또 반등하는 흐름으로 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 오미크론이 이제 발생을 한 이후에 미국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범위를 놓고 온다고 하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26일 날 이제 미국 증시 S&P 500 지수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마이너스 2.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락 부분을 포함해서 5% 정도를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S&P 500 지수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4,469포인트 정도가 이제 좀 계산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0% 정도 하락한다 놓고 온다고 하면 4,239포인트 정도를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앞으로 전개되는 흐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범위 4,239포인트에서 4,469포인트 정도에서는 미국 증시가 하락을 좀 일단락하고 반등으로 좀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좀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비중을 좀 늘려보는 것들을 점진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제 과거의 사례를 미뤄봤을 때 변이 충격이 뭐 한 달 정도 갔다는 것을 좀 예를 드시면서 이번 오미크론 변수도 하락이 제한적일 거다라고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이제 확산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또 확산력이 전염력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확산 시에 또 시나리오를 3가지로 나눠서 짚어본다면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이 변이라는 게 확산되는 경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미크론이 이제 기존 변이보다는 전파력이 강하고 현재 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해서 이제 발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의 관건은 이 이드 코로나의 중단 여부가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 코로나를 두고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 시나리오인데 네. 이드 코로나 시행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결국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맞았던 백신의 면역 체계가 유지를 된다는 가정하이기 때문에 경제 정상화가 뭐 지금처럼 계속 유지된다는 상황이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26일 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큰 폭의 이제 어떤 충격을 좀 받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연말까지 좀 증시가 안정을 되찾는 그런 케이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드 코로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이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제 증시의 변동성들도 일시적으로 이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증시는 박스권 내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시나리오 3번째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셧다운인가요? 그렇죠. 네. 코로나 19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시행해왔던 이드 코로나를 중단하는 거죠. 중단하게 된다고 하면 경기에 대한 타격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증시는 하락 압력이 많이 높아질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상반월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지수는 항상 올라왔던 패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나리오 3번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해 3월 수준까지 이제 방향성 자체가 하락, 내리막길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크게 3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시나리오 1번, 그래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이드 코로나가 현행처럼 유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하락,
그러니까 5에서 10% 정도의 미국 증시. 사실 미국 증시가 이 정도 하락하게 되면 네. 다른 나라 증시의 하락폭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범위를 염두에 두고 증시를 좀 예측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세 번째 시나리오 중에 뭐 우리 모두를 봐서도 또 우리 증시를 봐서도 첫 번째 위드 코로나가 계속 시행이 되는 게 증시에는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지금 그래서 뭐 하단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대신증권이 내년 하단을 좀 제일 많이 낮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뭐 글로벌 전략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좀 투자하실 때 난이도가 많이 높아질 거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투자 키워드는 상대적인 안정성을 제가 뽑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고 수 있는 잣대들이 경기, 이익. 사실 내년도 되면 이 속도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유동성도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놓고 봤을 때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리고 재정정책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여력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년도 투자 환경들이 사실 우호적인 환경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서 안전지대를 좀 찾아야 된다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내년도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네. 첫 번째가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성장 격차인데요. 보통 이제 선진국, 신흥국의 GDP를 놓고 이게 이제 확대되면 신흥국이 선진국처럼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반대일 경우에는 신흥국이 선진국의 성장을 못 쫓아간다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지표로서 우리가 보통 그레이트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도 좀 정체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됐던 이유는 결국 코로나19 이후에 변이에 대한 어떤 통제 부분에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들도 있고 백신 보급이 빨랐기 때문에 가능했었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사실 여전히 백신 보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권역 간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첫 번째 변수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공급망 변목 현상입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좀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 공급망 변명 현상이 지속될지 아니면 좀 완화될지 여부는 결국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제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냐 이게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전망하는 거는 올해 현재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때가 좀 완화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국가별 제조 생산과 관련된 지표가 있습니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중국, 한국, 대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까지 대부분 평균치를 상회를 했고요. 지금 현재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제조업 생산이 상회를 했던 국가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국가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인도가 있고요.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공급망 변명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인도나 아세안 국가들의 제조업 생산이 코로나19 이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내년도 상반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1분기 정도는 댓글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망 변동 현상도 내년에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변수이긴 하지만 좀 완화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실내로 11월 달 셋째 주 이후에 이 서부 항만에 적체됐던 이제 하역품들이 좀 완화되고 있는 것들이 좀 눈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투자하실 때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BDI 지수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좀 징조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신흥국 기축 발작 재현 가능성인데 사실 연준이 통화정책 하는 것도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ECB를 포함해서 주요국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사실 긴축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신흥국의 자금 유출을 자극할 수 있고 또 통화가치 약세 또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연간으로 좀 상시 변수로 존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변수들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도에 이제 투자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 있는 거죠. 네. 내년도 증시 향방을 좌우할 3대 변수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지금도 이제 얘기를 살짝 나왔는데 선진국과 이제 신흥국 사이에 디커플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 뭐 다들 아실 거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갈 때 우리가 또 너무 못 갔잖아요. 이런 흐름이 어쨌건 뭐 미국도 지금 조정을 받고 우리도 조정을 받지만 아직도 디커플링이란 말이에요. 이런 흐름이 얼마나 더 가게 될까요? 내년에도 계속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미국을 이제 최우선 투자 국가로 내년에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나서 선호 권역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을 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이드 코로나를 원활하게 시행을 하고 또 경기 회복의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결국 재정 지출이 필요한데 그 여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선진국이라는 겁니다. 사실 올해 3분기 이후부터 놓고 본다고 하면 신흥국의 주요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좀 높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전체의 평균적인 금리는 5% 정도 되고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뭐 금리를 올리는 국가들이 일부이기 때문에 사실 1% 전후에 낮은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재정 지출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드릴 때 심플하게 말씀드리는 이제 지표들이 이제 금리보다는 성장률이 높으면 사실 국가들이 돈을 풀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년도 이제 신흥국의 성장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자율을 하회하거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풀기 어려운 환경인 거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금리가 1% 전후라고 하면 내년도 선진국 경제 성장률을 반영했을 때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정 지출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내년도 좀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신흥국보다 선진국을 보는 게 내년에는 현명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자산 배분을 또 잘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워낙에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해외 증시 투자도 하시고 해외 ETF도 직접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산 배분 전략을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이 있는데 주식은 53% 정도 비중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은 27, 그리고 이제 원자재는 10%, 부동산은 10% 정도 비중을 주고 그 세부적인 투자 대상에 대한 방향성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부분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국내 증시, 한국 증시가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저 하구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가 가장 좋지 않고 2분기부터는 회복되고 또 내년 하반기 때는 좀 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결국 내수 소비주 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보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고 있고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글로벌을 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미국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이 유럽, 그 다음이 일본. 그리고 이제 섹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제가 이제 내년도 좀 시장의 상대적인 안정성을 놓고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네. 고배당 섹터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고배당에 해당되는 섹터들이 에너지와 산업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섹터를 내년도 좀 섹터 선택의 우선 순위로 두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신흥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신흥국을 좋게 보진 않는데 그나마 투자처를 찾는다고 하면 수출과 그리고 소비,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그나마 좀 생길 수 있는 아시아 신흥국을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과 베트남 정도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선호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채권은 어차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에 대한 매력이 없습니다. 네. 결국 회사채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 채권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국채보다는 회사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결국 시니어론과 관련된 상품들이 수익률이 좀 좋을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일단 유가는 뭐 내년도 올라간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그래도 뭐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어서 이제 원자재에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그나마 저는 이제 비철금속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도 내년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을 하는 이 국가들의 생산량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리츠, 내년도 니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배당 컨셉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좀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니츠이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같은 물류, 이런 세부적인 대상들에 투자하는 니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 대상을 중심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내년도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성장주 얘기는 좀 안 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성장주는 내년도 사실 좀 좋아 보이진 않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꾸준하게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성장주 투자 전략은 내년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2023년과 2024년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을 국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때 수익률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투자하는 전략들이 좀 유효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산 배분 전략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뭐 2023년, 2024년까지 갔네요. 네, 일단 내년 2022년 투자 키워드로는 안전지대를 찾아야 한다 얘기해 주시면서 그중에 이제 미국 쪽 얘기를 해주셔서 미국 쪽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을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이 수순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볼게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내년도 말에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게 사실 이제 최근을 제외하고 나면 기본적인 어떤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연간 전망을 하면서 느꼈던 게 네. 의외로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0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들이 있었고 파월 연준 의장이 재지명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12월 3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11월 고용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6% 정도 나올 겁니다. 결국 임금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 높은 물가가 지속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가속화되고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겨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은 지금 현재 11월 15일 이후에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12월 달까지는 매달 150억 달러, 국채 100억 달러, MBS 50억 달러씩 하는 게 이미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게 내년도까지 매월 동일하게 지속된다고 하면 6월 달에 테이퍼링이 끝나는 게 맞는데 네. 저는 내년 1월 정도 되면 300억 달러 정도로 해서 지금보다는 2배 정도 높아질 걸로 좀 보고 있어서 내년 3월이면 테이퍼링이 끝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테이퍼링이 끝나게 되면 기존의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1년 2개월 정도의 어떤 시차가 있었어요.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3월에 끝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내년 6월 정도면 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고 내년 네. 하반기 때 한두 차례 그리고 나서 2023년 정도 되면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아주 빠르게 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연준의 통화정책 수순이 빨라진다는 것 자체가 기준금리 인상 전까지는 불확실성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거를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받아들이는 시점이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이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연준의 행보가 빨라질 수 있고 테이퍼링은 내년 3월 그리고 금리 인상은 내년 6월 정도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투자자들이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골디락스를 전제로 연준의 통화정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저는 네. 채권 시장에서 바라보는 슬로플레이션을 염두에 두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로플레이션은 높은 물가가 지속되는 환경 하에서 이제 성장이 감속되는 거를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 수준을 이제 가늠하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를 하나 더 이제 강조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그 수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문남중 연구원께서 지금 12월 초에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12월 중순쯤에 FOMC 회의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때가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12월 FOMC가 중요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한 부분들이 밝혀질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목을 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가속화할 거라는 거를 명백히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논의가 되는 정도로만 좀 생각했던 게 기존의 입장이었지만 이번 네.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해서 12월 FMC를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해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FMC 이전까지는 오미크론에 대한 변동성도 있지만 연준의 이 통화 정책이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시장의 변동성을 좀 높이는 역할을 해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을 놓을 때는 좀 증시가 좀 흔들릴 수는 있을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아마 FMC가 끝나게 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탄절 전후로 산타넬리가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아니, 많은 분들이 올해는 산타랠리 없을 거라고 지금 체념하고 네.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산타랠리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너무 좋네요. 네. 네, 좋습니다.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증권사마다도 그렇고 뭐 증시 논설위원들이나 이제 한 해 갈 때마다 사자성어나 뭐 한마디로 연말 올해 한 해 정리를 하고 뭐 내년 전망을 하고 하잖아요. 네. 문남중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올 한 해를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겠어요? 올 한 해요. 네. 그리고 증권사마다 막 사자성어로도 얘기하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을 안 하고 와가지고. 이제 바로 갑자기 좀 드린 질문이긴 한데 네. 너무 갑자기인가요? 네. 일단 뭐 이렇게 사자성어로 얘기하기보다는 한마디로 그냥 정리한다면. 네. 올해는 이제 내년을 염두에 두고 좀 혼란이 좀 찾아오는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준비 단계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얘기 드릴 때도 좀 투자 난이도가 내년에는 좀 높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그동안은 상승장만 바라보셨을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 코로나 이후에 네, 뛰어드신 분들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하락하거나 아니면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시점을 캐치해서 이렇게 투자하신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좀 준비를 미리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연말, 지금 12월 한 달 동안에 좀 공부하는 어떤 기간으로 좀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주린이 분들은 진짜 큰 공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저희 방송은 고수분들도 많이 보시지만 주린이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네네. 좀 힘을 주신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미리 알고 대응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경험하게 될 어떤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변수들의 확률들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내년도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 얘기는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특히 초반에 안 좋을 네. 거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려서. 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투자를 하실 때 좀 더 보수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엇보다 어떤 전망을 할 때 좀 과거에 대한 복기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미크론 관련돼서도 지난해 이제 변이 발생 사례를 얘기해드렸던 이유들이 사실 과거의 모습들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거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린이라는 뭐 투자자 분들께서 내년도 어떤 시장 전망 그리고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좀 과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투자하는 어떤 투자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 미래를 찾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이 또 방송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대신증권 수석 애널리스트 문남중 연구원님 모시고 12월에 올 한 해 또 정리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변수 얘기까지도 나눠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이 방송 일정을 잡을 때는 오미크론 변이는 맞습니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면서 내일 좀 글로벌 전략을 크게 좀 짚어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생긴 변이 때문에 오미크론 거의 특집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이제 1월 달에 나오셔서도 네, 한 해 전망 잘 해주시고요. 좋은 얘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